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까지 갔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 4%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업 가치에 비해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았다는 지적과 특정 연예인에 의존하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의 내국인 인구가 올해 정점을 찍은 뒤 내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년 뒤엔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소비와 주거, 복지 등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인천과 경기 지역 전세 가격은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극심한 품귀 현상 속에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제비 뽑기로 결정하는 진 풍경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가 오늘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온라인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특히 오는 12월 오픈마켓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혀 쇼핑 플랫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요? 큰 관심을 모았던 BTS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증시 상장 첫날 시초가 대비 4%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모가의 2배로 거래를 시작해 몇 분 만에 상한가를 쳤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결국 이름값을 못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시혁 대표가 올린 세 번의 북소리와 함께 글로벌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화려하게 코스피에 입성했습니다. 공모가 2배인 27만 원으로 시초가가 결정된 빅히트 주가는 곧바로 상한가인 35만 1,0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며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지만 3분 만에 상한가가 풀리며 주가는 미끄러졌습니다. 결국 상장 첫날 빅히트 주가는 시초가 대비 4.44% 하락한 25만 8,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라던가 SK바이오팜이라던가 좀 굵직한 기업들의 좀 IPO 열풍이 불었었고, 그리고 이런 와중에 BTS의 선전도 여러 가지가 겹쳐서 좀 기대감이 컨센 대비 좀 많이 높게 형성된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기존 SM과 JYP, YG 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 평균보다 2배가량 높게 책정된 고평가 우려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평가입니다. 엔터주의 한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가 흐름도 그리 밝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플랫폼 가치가 올라가고 그 플랫폼에 탑재되는 콘텐츠들이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아직은 이제 셋업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한편 방시혁 대표의 지분 가치는 오늘 장마감 기준 3조 1,933억 원으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제치고 국내 주식 부자 순위 8위로 떠올랐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금융시장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지연 기자, 특히 코스닥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내부 변수보다는 외부 변수에 흔들렸다는 분석입니다. 역시 미국 대선과 관련된 변수인데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 문제입니다. 일정상 대통령 선거 전에 시장이 기대해온 경기 부양책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가 흔들렸는데 이게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또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 사태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짓누른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0.8% 떨어진 2,360선에서 코스닥은 이보다 크게 흔들리면서 2% 가까이 미끄러져 84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또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3원 70전 내린 달러당 1,144원 20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월 23일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미국 대선 이슈 때문인데 만약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취임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투입 규모를 늘리고 저금리 상황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입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요즘 전세 세입자들의 이 난감한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사람, 다름 아닌 홍남기 경제부총리죠. 본인도 전셋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인데 매물이 없는 데다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팔려던 집은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당장 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전셋값은 또 올랐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 용강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전세 가격은 올해 8억 원에서 9억 원대였는데 지난 8월 처음으로 1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현재는 매물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마다 하나 있을까 말까? 아예 없는 데가 더 많고요. 시장이든 아마 더 올 것 같아요. 1, 2월에 그 이상 많이 하거든요. 그때는 더 올라오고 수요가 많아요. 비강남 지역에 10억 원대 전세 계약이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이번 주에도 0.08% 올라 68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경기와 인천 전세값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져 각각 0.19%, 0.23% 올라 전세난이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워낙에 적다 보니까 경기 인천 쪽 지역으로도 전세 물건을 찾으려는 수요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들도 전세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상승폭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와 같은 0.01%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01%를 기록해 18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이처럼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집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고 제비 뽑기로 세입자를 정하는 모습까지 등장했는데요. 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전세 품귀 현상이 정말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 10여 명이 줄을 서 있는데 이 매물 자체가 드문 상황에서 수천만 원이 싸게 나온 전셋집을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하는 날에 무조건 맞춰서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까지 붙었지만 5팀이나 계약을 희망해서 결국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면접을 보고 세입자를 결정하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처럼 이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이 계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는 일도 빈번합니다. 네,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근본적인 배경이 뭔가요? 네, 아무래도 우선 저금리가 가장 큰 원인일 텐데요. 네. 이 당장 집주인들이 목돈의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가 너무 낮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너도나도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임대차법이 지난 7월에 시행이 되면서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이 그 중심에 서 있는데요. 이 기존 세입자한테 2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다 보니 이 올해 나올 전세 물량이 2년 더 미뤄지면서 전세난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나마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왔던 이 신규 전세 물량도 4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한 것이라는 우려에 이 집주인들이 가격을 대폭 올렸고 전세값 상승을 촉발시켰습니다. 네, 전셋집을 구하려는 이 수요 자체가 크게 늘어난 것도 원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용산, 태릉 등 이 비교적 괜찮은 입지에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다 보니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면서 이 물량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재건축 입주권을 줄 때 실거주 기간을 따지기로 하면서 이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바람에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김정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상황을 잠깐 언급했는데 이 전세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매매 계약이 무산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적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네, 이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내용도 계약서 내용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전셋긴 집을 계약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는지 여부와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사를 하기로 했는지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기존 집주인과 매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정부는 전셋긴 집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세입자들이 매매 계약서 작성 후에 생각을 바꿔서 전셋집에 눌러앉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도 의왕집을 팔려고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집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계약서상 명확한 기재란과 형식이 생겨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와 그에 대한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SBS CNBC 김기송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오늘 첫 공식 일정으로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수소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현대차가 정부와 협력해서 이 수소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고요? 네, 정부와 현대차는 오늘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앞서 먼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2030년까지 수소 충전소 35기를 설치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특수 목적 회사를 내년 2월까지 세우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회사 설립과 운영에 적극 참여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네, 오늘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한 정 회장 발언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정 회장은 수소경제위원회에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차세대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이 적용된 수소 상용차 개발과 보급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정 회장은 수소경제 전망에 대해 좀 더 경쟁력 있게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움직여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준비하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 취임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편을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년 전 현대차는 순환 출자 고리를 끊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지만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SK텔레콤이 모빌리티 사업을 분사합니다. 국내 1위 내비게이션 앱 T맵의 홀로서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분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SK텔레콤은 오늘 오후 이사회를 열고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 중심의 모빌리티 사업 분사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텔레콤이 분할된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갖고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SK텔레콤 모빌리티 사업의 핵심인 T맵은 가입자 1,800만여 명, 월간 사용자는 1,300만여 명으로 국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시장의 70%를 차지한 1위 서비스입니다. 신설될 회사는 T맵의 AI 음성 서비스와 주차 안내 등을 결합해서 모빌리티를 신사업으로 집중 육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250여 명의 모빌리티 사업단을 꾸렸고 올해 5월에는 사업단의 일부를 서울 을지로의 본사에서 종각의 사무실로 옮기는 등 분사를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또 투자 유치 안건도 올라갔죠? 네, 글로벌 승차 공유 업체인 우버에서 1,000억 원대 투자를 유치하는 안건도 이사회에서 같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버는 지난 2013년 국내에 진출한 뒤 승차 공유 서비스는 접고 우버 택시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버 택시 노하우를 T맵 택시와 결합해서 사업 강화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동남아시아 최대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인 그랩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분사와 투자 등을 결정한 이사회의 결과는 내일 아침 공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유통대기업들의 온라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롯데에 이어 신세계도 오픈마켓 진출을 선언하고 온라인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강희석 이마트 대표는 취임 1년 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이끌게 됐습니다.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 쇼핑몰 SSG닷컴이 오는 12월 오픈마켓을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직매입과 협력사 상품만 팔았다면
앞으론 직접 판매자들이 상품을 팔 수 있는 플랫폼도 함께 운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앞서 롯데가 지난 4월 오픈마켓을 연 데 이어 이 전통의 라이벌인 신세계도 뛰어든 겁니다. 오픈마켓 도입은 저희가 차별화 서비스 외에도 상품 구색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현재 셀러를 모집하는 단계고 상황에 따라서 12월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 미리 입점하면 내년 1월까지 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신세계는 이와 함께 SSG.com 대표이사에 강희석 이마트 대표이사를 내정하는 등 11개 계열사 중 6곳의 대표를 바꿨습니다. 이마트 SSG.com 대표 겸직을 통해 빠른 의사결정은 물론 온라인, 오프라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통업계에서 대표 한 사람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대표를 같이 맡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유통대기업들이 왜 오픈마켓 시장에 진출하는지,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 이 부분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롯데와 신세계가 뛰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오픈마켓이 활성화됐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오픈마켓에서는 그 수많은 판매 업체들이 자유롭게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품 수가 많아지게 되겠죠. 앞서 보신 SSG.com의 경우 오픈마켓을 운영하지 않는 현재 판매 상품이 1,000만여 개가 되는데요. 쿠팡이 2억 개가 넘고 또 G마켓도 1억 개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롯데온의 경우 지난 4월 오픈마켓을 시작하면서 판매 상품이 180만 개에서 2,500만 개로 14배 뛰었는데요. 넉 달 만에 오픈마켓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이 워낙 요즘 대세다 보니까 아예 뛰어드는 게 낫다는 판단일 텐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거래량과 거래액이 또 크게 늘어나고 또 판매자 상품이 위쪽에 노출되는 검색 광고 수입도 챙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11번가의 경우 오픈마켓 광고 매출이 3억 원 정도, 3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 매출의 절반 수준입니다. 또 지난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4조 원을 넘으면서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쿠팡과 옥션 그리고 G마켓 등과 경쟁하기 위해 롯데와 신세계가 사업 영역을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 좀 무겁게 그리고 좀 단순하게 그리고 좀 거대하게 이렇게 갔던 그런 유통의 강자가 젊게 좀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다양하게 전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한 형태가 어떤 한 기업의 고유한 정체성일 수 없다라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앞서 네이버가 배송 강화를 위해서 CJ 대한통운에 지분 투자를 추진하는 것도 결국 온라인 쇼핑을 승부처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아지는 건 뭘까요? 그 아울러서 또 보완돼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온라인 쇼핑 소비자 5명 중에서 1명이 오픈마켓을 통해서 상품을 검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업자가 늘어나게 되면 상품 선택폭도 넓어지고 또 경쟁을 통해서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픈마켓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이른바 짝퉁과 반품 그리고 환불 거절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오픈마켓 사업자가 이런 소비자 피해에 책임을 지도록 관련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오픈마켓의 수수료 기준과 상품 검색 원칙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환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내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5년 뒤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올해 5,005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걷게 됐습니다. 10년 뒤에는 25만 명, 또 10년 뒤에는 122만 명이 줄어 감소폭도 갈수록 가팔라집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는 올해 3,500만 명대에서 20년 뒤 2,700만 명까지 줄게 됩니다. 일하고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은 5년 뒤면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인데 2040년엔 3명 중 1명꼴로 더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일하는 사람 1명당 짊어져야 할 부양 부담도 훨씬 더 커지게 될 전망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될
노인 인구 수는 20년 현재 22명에서 20년 후에는 62명으로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과 이민자 등이 꾸준히 늘면서 다인종 국가로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민자 2세 등까지 포함한 이주 배경 인구는 20년 뒤 1.5배가량 늘어 전체 인구의 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자, 이 같은 인구 변화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저출산에 따른 영향으로 우리 교육 현장이 많이 바뀌겠죠? 네, 요즘 초등학교 가보면 이제 실제 학생 수가 무척 적은데요. 지난해 교원이 대략 18만 5천 명이었는데 이 1인당 학생 수는 15명이 채 안 됩니다. 10년 뒤에는 초등학생 수가 180만 명이 줄어드는데요. 이 현행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이 유지된다면 이 필요한 교원은 13만 명 정도면 됩니다. 이 남아도는 교사가 5만 명에 이른다는 계산인데 인구 변화가 교원의 구조 조정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대입 정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국 대학 입학 정원이 49만 명 정도인데 이 인구 추이를 감안하면 5년 뒤 입시생 수는 통틀어 37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대학이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인구가 줄면 당장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특히 생산, 소비, 이 지형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우선 일손 부족이 문제인데요. 이 생산 연령 인구가 올해 3,759만 명에서 꾸준히 줄어서 이 10년 뒤에는 560만 명 이상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10% 가까이 준다는 건데 이 노동력 부족으로 문을 닫는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씀씀이가 큰 청장년이 줄고 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은퇴자가 늘면 당연히 식료품 구매를 줄이면서 이 지갑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유통업계에선 이런 상황을 감안해 2022년 기점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이 전통 유통업 매물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주거 형태에 미칠 영향이 또 크겠죠? 네, 인구 감소는 이 빈집 증가와 상권 붕괴로 이어지는데요. 이 롯데 미래전략연구소가 2023년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백화점 100개 중 17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있는 점포인데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50년에 우리나라 전체 집 가운데 10%가 비어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삼성생명이 판매한 금무역금융 관련 사모펀드에서 추가적인 환매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420억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앞서 돌려주지 못한 것과 합치면 모두 1,000억 원가량으로 늘었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생명은 최근 퍼시픽브리지 골드인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늦춘다라는 안내문을 전달했습니다. 당초 만기일은 13일이었는데 422억 원 전액 환매가 연기됐다는 내용입니다. 퍼시픽 브리지 자산운용으로부터 상환이 연기된다는 공문을 받아서 상호운용사를 통해서 홍콩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고 이와 별개로 고객보호 방안을 적극 논의 중입니다. 이번 사모펀드는 앞서 지난 8월에 환매가 연기된 금무역금융 파생결합증권 DLS와 배다른 형제 격입니다. 둘 다 홍콩의 금 수출업체가 금을 사고 팔 때 단기적으로 돈을 융통해주는 무역금융펀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이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담은 DLS 538억 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펀드에 투자한 재간접펀드 422억 원 역시 제때 상환이 불발됐습니다. 문제는 원금 손실 가능성입니다. 홍콩 현지 자문사가 운용하는 해당 무역금융펀드는 코로나19로 유동성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통보했던 환매금의 분할 상환 일정도 지난달 1회차부터 지키지 못한 데다가 이후 뚜렷한 지연 사유도 추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환매 연기지만 사실상 환매 중단 수순으로 이어질지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번 환매 연기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불안전 판매 여부를 우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요양병원 집단 감염의 여파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집단 발병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확진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부산 해뜨랑 요양병원 누적 확진자는 53명, 관련 사망자는 오늘 1명 더 늘어 모두 2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확진자 중 1명이 지난 9일 재개발조합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확산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수도권 노인병원 요양시설 검사 후 상황이 심각하면 다른 지역까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이후 가족 지인 모임이 130명, 다중시설 34명, 병원 등에서 11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해외에서는 유럽의 확산세가 미국을 추월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유럽연합 EU 27개국과 영국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8천 명으로 100만 명당 152명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이 100만 명당 150명 수준인 걸 보면 유럽 상황이 더 좋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2에서 3주간 식당 영업을 정지하고 가족의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제한하는 봉쇄 조치를 고려 중이고 프랑스는 파리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 4주간 야간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독일도 야간 술집 영업 금지와 개인적 모임 제한 등 강경 통제에 나섰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한국은행은 8월 시중 통화량이 3,101조 6천억 원으로 7월보다 9조 8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5% 증가한 것으로 7월 증가액인 15조 7천억 원보다는 6조 원가량 줄어든 액수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량 증가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 입사자 29명 중 19명이 여전히 근무 중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한 조치입니다. 우리은행은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도 대부분 지역이 구름만 많겠지만 경북 동해안은 저녁부터 흐려지면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6.5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지만 계속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8도, 춘천 7도, 광주와 대구 10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대부분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기온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이 지나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남부지방 곳곳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이 중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저녁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9도로 출발하면서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울진은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9도, 강릉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와 대구 10도, 낮 기온은 대체로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게 시작해 낮에는 10도 이상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에는 서해 5도와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